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폭락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흐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주 금요일날 이제 뭐 9% 정도의 코스닥 반등이 진행이 됐다가 코스피는 한 7% 정도 올랐죠. 코스피는 한 7% 정도 오르고 코스닥은 한 9% 정도 반등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하락폭을 보면 대충 5% 정도 코스피 코스닥 하락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 살짝 있는 건 뭐냐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원래 보통 이렇게 폭락을 하고 할 때는 하락폭이 항상 큰데,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하락폭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이오나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신용이 좀 많이 털렸다. 개인 신용이 좀 많이 털리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형주들의 좀 반등이 진행이 되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오늘 하락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긍정적으로 보냐면, 저번주 금요일에 상승폭을, 오늘은 악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저번주 금요일날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사실 더 크면서 목요일날 저점을 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목요일날 저점 위에서 이제 지켜주면서 하락폭이 한 5% 내외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는, 내일 만약에 미증시가 큰 폭의 폭락만 없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바닥 근방에 어떤 뭔가 모습을 잡아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 게 있어요. 최근에 보면 변동성이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전에는 호재 요인이 무슨 뭐 양쪽 안하고 금리 인하고 뭐 발표를 하면 오히려 시장은 더 폭락하는, 그러니까 부양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좀 시장이 이성을 찾아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다만 아직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 이내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일주일, 2주일, 그러니까 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렇게 변동성이 완화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이제 시장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폭락한 이유들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미국 선물이 이제 좀 폭락을 하고 뭐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번주 금요일날 미증시도 좀 올라서려는 흐름들이 보이다가 이제 무너지면서, 장 막판에 좀 많이 무너지면서 하락 마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뭐 부양책으로 해가지고 뭐 2조 달러인가 얼마인가 뭐 이거를 이제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표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유명무실 됐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보면 주말에 보면 미국이하고 유럽은 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검사를 시작했으니까요. 미국도 뭐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트럼프가 이제 개입 의사를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반등 들어왔다가 또 폭락하는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노이즈가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바닥에 대한 근거는 지수로 잡아내긴 힘들고요. 이 변동성에서 바닥이 저번주 목요일날 이제 폭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거의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 금방 어디쯤이 되지 않겠냐, 깨더라도 뭐 추가 하락은 거의 좀 제한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자리가 바닥이다라고 그러면 어떤 무언가 이제 급반등이 진행되더라도 다시 이제 뭐 밀리고 요런 흐름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요런 부분들이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닥이 확인됐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 되려고 그러면, 일단 미국하고 유럽에서 확진자 증가폭이, 중국하고 한국처럼 이게 이제 멈춰서 이제 유지가 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요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확진자 증가폭이 이게 올라가다가, 지금 미국하고 유럽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 어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시점. 그리고 치료제. 사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현금을 만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마켓 타이밍을 생각을 해서. 그런데 요런 부분이 갑자기 내일이든 뭐 언제든 이게 나오게 되면 이건 뭐 빠르게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시장은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놓쳐버리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확인했겠지만 급반등이 진행이 돼버리면 하루에 변동성이 막 몇 프로씩 되기 때문에 뭐 5%, 7%, 9% 이렇게 되는데 그런 변동성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뭐 빠졌던 폭을 메우는 데는 당연히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런 흐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뭐 현금 있으면 그냥 저는 계속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견디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정부에서 재정 쓰는 거하고 뭐 이걸 비교를 하면 70불 선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 단가는 뭐 10불 생산 단가가 이제 뭐 1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뭐 재정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우디에 이제 뭐 재정을 감당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유가가 거의 뭐 70불 선에 뭐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40불, 45불 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자, 유로 지금 보면 미국에 있는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40불이 마지노선인데 이건 국가랑은 별 상관이 없고 미국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금융 리스크로 번지면 이 리스크가 생각보다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가라는 거는 이게 잡히려면 간단하거든. 러시아가 불만인 게 뭐냐. 야, 뭐 사우디하고 우리하고 이거 오펙 뭐 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감산을 결정을 하면 자, 이제 유가를 좀 안정세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감산 합의를 하고 하는 건데 뭐 미국에 있는 셰일 기업들이 오히려 증산을 해가지고 가격은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얘네들만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얘네를 죽이겠다라고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미국 셰일 기업들이 보면 야, 우리도 니네가 감산할 때 함께 감산할게.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무슨 뭐 셀 기업들이 뭐 증산을 하고 감산을 하고 그걸 왜 정부에서 개입을 하냐 라는 식의 또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다 제재를 하고 사우디에다 제재를 하고 해서 미국이 요거를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지금 회의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야, 계속 감산해라 압박을 하는데 러시아하고 사우디에다 압박을 하는데 결국은 들어주는 척 하면서 미국 셰일 기업들 다 죽을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죠. 국가니까 버틸 수 있겠죠. 사우디고 러시아고 경제는 많이 안 좋아지겠지만 뭐 버틸 수 있겠죠. 근데 길어야 3개월 6개월인데 이 중에 뭐 어디든지 파탄이 날 텐데 러시아든 사우디든 이제 미국 셰일 기업들 제일 빨리 파탄이 날 거는 이제 미국 셰일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 감산이 되겠죠. 셰일 기업들 중에 많이 망하게 되면 자동 감산이 되겠죠. 그럼 이걸 막으려 그러면 그냥 오펙이 감산할 때 같이 감산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게 자존심 싸움인지 뭔지 왜 이걸 안 해주냐 이거야. 되게 간단한 거잖아. 별게 아니잖아요. 오펙에서 감산하겠다 그러면 지금 수요가 지금 안 떨어져가지고 공급이 많으니까 공급량을 줄여준다라는 건데 감산이라는 게 미국 셰일 기업들은 거기 따르고 증산해가지고 미국이 뭐 석유 수출에 뭐 세계 1위 까지 들어섰던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강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사우디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죠. 다만 이제 자기가 먼저 틀게 되면 미국이랑 우방이다 뭐다 하니까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러시아랑 뭐 암묵적으로 어떤 합의가 진행이 돼서 뭐 이렇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음모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게 치킨 게임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를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제 망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하면 합의점을 도출한다 그러면 요거는 유가가 장기적으로 저유가로 갈 수가 있는데 망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물가 폭등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치킨 게임에서 셰일 기업들이 다 망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가지니까 자기들이 이제 뭐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유가가 뭐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은 삼성전자하고 뭐 SK 하이닉스하고 뭐 마이크론하고 뭐 요 기업들은 이제 감산 뭐 증산 이런 건 하지 않지만 결국 반도체를 독점하는 과정에서 이런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됐던 것처럼 지금 석유를 가지고 이런 치킨 게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거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서 돈을 계속 풀어갖고 미국 셰일 기업들 거를 셰일 기업들 이익을 보존해주면서 매입을 해서 그거를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망할 때까지 만약에 미국이 그걸 해준다든가 아니면 가격이 무슨 뭐 이게 작살 나 있는데 국가 재정을 파탄내면서 버텨가지고 미국 셰일 기업들을 다 도산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거는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합의점을 도출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결국은 요거는 망할 때까지 어떻게 뭐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만약에 도산이 나면 이건 이제 밖으로 끄집어 나오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이제 금융 리스크라든가 이런 거는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망하지 않고 막 이게 장기전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이 노이즈는 영국에 있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그런 문제처럼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어떻게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증가다 확 잡히는 부분들 분명히 나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확진자 증가폭이 나오다가 어때요? 이제 검사할 사람들 대충 다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천지 신도들 대량 검사 다 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확진자 검사 진행 수가 이제 미리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갈 거다. 다만 그 시점이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이제 뭐 치료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국가 경제가 이제 정상화에 돌아서면 지금은 이제 다 셧다운 해놓은 거니까 야, 장사도 하지마, 니네 뭣도 하지마, 우리나라 오지도 마, 가지도 마 이런 걸 다 해놓은 상태니까 실물 경제가 완전 죽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풀리기만 시작하면 그동안 밀렸던 소비도 한꺼번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견뎌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게 뭐 몇 번 이렇게 툭툭 튀어오르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반등 몇 번만 이거 놓쳐버려도 이건 오히려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지수 수익률을 아웃퍼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견디고 반등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흐름 살피면서 보고 하면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반등이 진행이 돼서 자, 섹터별로 어떤 흐름들이 갈라지거나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변동성이 약해질 때까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움직이는 그대로 지금은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하루 반등한 다음에 또 폭락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요. 한국 증시 망했다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견조해요. IMF 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자, 기업이 굉장히 부실했어요. 기업들이.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유보금이 뭐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가진 돈들도 굉장히 많고 대기업 단에서 보면 현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IMF를 겪고 뭐하고 하면서 기업들이 뭐 현금을 엄청 쟁여놓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겪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뭐 그 만정 비율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뭐하고 해갖고 요런 것들이 깨질 정도 되려 그러면 글로벌리 우리나라가 이제 뭐 도산이 뭐 IMF 때처럼 다시 돌아가고 뭐하고 하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외환위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뭐 밸류 수준은 여기까지 반영을 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오버해서 많이 싼 구간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008년을 놓고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이제 뭐 가계부채가 이제 터진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미국 모기지가 터진 거니까. 그러면서 리먼 사태에서 리먼 브라더스라고 뭐 이제 100년 이상 된 은행이 가계에다가 대출을 엄청 해줬는데 요게 사실 터지면서 망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파생 때문에 망한 거죠. 파생 반대 포지션에서 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이게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해소가 된 거는 결국은 뭐가 해소가 됐냐 보면 이거 이제 나라에서 사주기 시작하면서 이 채권이 있는데 가게들이 이제 빚낸 이런 채권들이 있는데 이걸 아무도 사주지 않는데 국가에서 개입해서 이거 사주기 시작하면서 마무리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글로벌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많이 망하는 것 같고 자꾸 걱정을 하는데 기업들이 많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채 많이 사주면 돼요. 정부에서. 돈 없으면 어떻게 해? 돈 찍어서 사주면 돼요. 미국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그거니까. 그럼 결국 달러 약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달러 약세로 되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폐 가치가 오르면서 환차손이 발생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럼 이 환차익이 발생하고 뭐하고 하니까 자금이 돈이 어때요? 여기로 이동하면서 자 유동성이 공급돼 갖고 올라가는 거죠. 신흥국이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저평가되고 뭐하고 했던 이유는 달러가 계속 강세에 있어서 그런 거고 미국 경제가 좋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미국 경제가 죽으면 같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증시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가 망하고 자 기업들이 많이 망해도 증시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 물론 북한이랑 전쟁을 해서 북이랑 전쟁을 해도 망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북이랑 전쟁을 해서 이제 뭐 초토화가 난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 화폐는 뭐 작살 날 테니까 요런 부분에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요런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리스크는 결국은 지나가는 또 단기적인 리스크일 뿐이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IMF 때처럼 9.11 테러 때처럼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자, 2020년 3월 20일 23일 월요일 오늘 만든 영상이고요. 자 아웃퍼폼 지표를 만들어라. 야 지금 계좌가 사람들은 다 보면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30%가 찍혀있니 마이너스 50%가 찍혀있니 마이너스 70%가 찍혀있니 망했다 아이고 지금 사냐 이게 타이밍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죠. 지금 사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1000포인트 가면 사야 된다. 1300포인트 가면 사야 된다. 900포인트 가면 사야 된다. 700포인트 가면 사야 된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걸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게 다 올라갈 거라는 건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가 보면 뭐냐면 어디까지 빠질까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결국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놨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걱정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뭐 빠졌다 올라오면 어쩔 건데. 이게 안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을 하면 지금 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싼데 여기에서 나는 바닥을 잡아야지라는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아웃퍼폼 지표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복리 수익률 지표라고 불러요. 개인적으로. 자, 복리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 증시는 변동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복리 계산을 할 수가 있냐? 이걸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복리 계산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건.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00년의 증시 흐름을 보면 이게 자, 10년, 20년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막 대공황급의 큰 리스크라 그러면 회복하는 데 한 10년이 걸리겠죠. 지금 보면 2007년도에 우리나라도 이제 버블이 생긴 것들을 회복하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으니까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그런 리스크들이 생기면 자, 시간은 이만큼 걸리는데 지수가 그대로 있다 그래가지고 지수가 어때요? 빠져서 10년이 지나가는 게 아니죠.
그 자리를 회복하고 막 이제 뭐 돌파해내고 하는데 뭐 10년이 걸리는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나고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안전마진으로 연평균 6% 수익을 담보해놓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성장률이랑 뭐랑 별 상관이 없어요. 기업들의 국가의 성장률이니 뭐 이런 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성장률이 상관이 없냐면 화폐 가치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좋을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고 부채가 많으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부채가 줄어들면 뭐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돈의 관계 때문에 이 성장률이라는 게 정리가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0년 동안 100만 프로가 났습니다. 100만 프로가 70만 프로네요. 자, 이게 이제 미국 지수인데 이게 미국 지수고 US 달러 이게 뭐 어디지? 아무튼간 1802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지표예요. 이걸 2020년도 지금까지 꺼내놓으면 20년이 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70만 프로가 아니고 뭐 수백만 프로 되겠죠. 수백만 프로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20년 여기다 더해놓으면. 이렇게 복리가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자, 1년에 자 6.6%의 수익률이 200년 동안 장기적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1802년부터 2002년도까지. 자, 여기에서 대공환이 있었는데 이때 뭐 증시가 뭐 거의 한 70% 작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가 수치는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작살이 나면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장기 상승 파동 중에서 요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복하는데 뭐 이제 10년 이상 걸렸죠. 우리나라 IMF 있을 때 신흥국 위기에서 글로벌리 리스크가 있을 때가 요 구간입니다. 1997년도 뭐 요 구간 때니까 요 구간 때 이런 리스크 이게 흔들리는 흐름들이 보여. 여기 때도 또 이게 뭐 오이쇼크 때인가? 뭐 아무튼 여기도 뭐 있었던 거고 요런 것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어때요? 다 뚫고 올라가고 지수 평균은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믿는 거는 이런 데이터를 믿는 거예요. 200년 동안만 그랬을까요? 영국 지표를 보면 수백 년, 수천 년. 뭐 스페인이랑 뭐 세계 2차 대전 때 그 이전부터 이런 지표는 다 동일해요. 그동안의 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1960년, 70년 넘어가면서 이제 좀 가치가 상승하는 안전자산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진 게 뭐 이제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시점이 이제 뭐 1900 뭐 이때부터 이제 부채로 인한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진 거죠, 글로벌리. 그리고 이제 뭐 채권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주식 다음 수익률은 항상 채권이었어요. 그러면 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주식이 가장 안전할까요? 자,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화폐는 어때요? 자, 200년 동안 1불에서 0.05불 됐습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진 거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화폐 가치를 지켜놓고 경제가 성장을 하다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되니까 화폐 가치를 강제로 떨구면서 물가 상승시키고 뭐하고 하면서 경제를 이제 성장하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는 화폐라는 건 쓰레기라고 보면 됩니다. 금리가 0% 수준이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화폐라는 건 쓰레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해도 물가로 인해서 자산 가격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논리로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다 이제 주식이라는 건 기업의 가치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건 꾸준히 성장성, 이제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채권이 1778배 올라갈 때 주식은 70만 배가 올라갔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럼 주식 말고 다른 자산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무조건 20년 이상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주식 투자에다 100% 다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주식 투자를 100%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하라 그러면 주식 비중을 당연히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연평균 6%라는 수익률이 안전마진이라는 거죠.
이 동안에도 70%가 빠질 때도 있고 지수가 50%가 빠질 때가 있고 30%가 빠질 때가 있고 이렇게 빠질 때가 있지만 그 자리를 다 넘어가서 결국은 꾸준히 이런 성장률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는 다 다른 나라 얘기지.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데이터라는 걸 보지도 않고 그딴 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다 역사적으로 검증을 시켜주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표예요. 이때가 몇 포인트냐고. 1985년도에 보면 131포인트에 135포인트 지수가. IMF 때 마이너스 70% 빠졌습니다. 자, 마이너스 70% 빠졌는데 결국은 어때요? 지나고 나니까 다 이 자리 넘어가고 가잖아요. 2008년도에 50% 빠졌습니다.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이 자리 다 돌파해서 가잖아요. 지금 보면 어때요? 여기서 또 거의 50%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닥이 확인돼야 이제 얼마나 빠질 건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2600포인트, 2700포인트 안 넘어갈까요?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변동성은 가지지만,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이렇게 안전마진으로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패시브 투자만 해도 찍히는데, 자, 오늘 이제 이야기할 아웃퍼폼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액티브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중에 좋은 거 골라내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수익률을 이기기 위해서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거죠. 지수 수익률이 연평균 6.6%면 자, 지수 수익률을 얼마나 이겼느냐 라는 거에 따라서 복리 수익률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200년간 지수는 연평균 6.6% 상승을 했는데 피터 린치는 연평균 수익률이 29%예요. 14년 동안 이 수익률을 내서 마젤란 펀드 14년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자, 2700%입니다. 14년 동안 2700%의 수익률을 냈어요. 역사적으로 뭐 펀드 중에는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수익률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십조, 수백조를 운영을 해서 이런 수익률을 내는데 자산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건 전 영상에서도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마젤란 펀드가 14년 동안 이 수익률을 내는 동안에 S&P 500은 260% 상승을 했다고요. 자, 지수보다 곱하기 10배의 아웃퍼폼을 만들었죠. 자, 지수가 연평균 6% 상승을 한다 그랬을 때 자, 피터 린치의 수익률은 어때요? 아웃퍼폼 수익률이 23% 되는 거예요. 23%, 22% 된다라는 거죠. 자, 피터 린치의 연평균 아웃퍼폼 지표는 22%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피터 린치가 근데 14년 동안 펀드를 운영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리스크를 몇 번 있었냐면 9번 있었습니다. 9번. 그런데 원래 연평균 29%를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3300%가 돼야 되는데 자, 요중에 언제 한번 크게 폭락한 구간이 있었겠죠. 14년 동안.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복리 수익률은 요 정도 좀 낮게 찍힌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피터 린치의 연평균 아웃퍼폼 지표를 보면 어때요? 22%잖아요. 지수보다 22% 이기는 걸 22%씩 평균을 해서 1년 평균을 이게 더 이긴 적도 있고 덜 이긴 적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14년 평균을 보면 이걸 기준으로 보면 자, 14년에 나도 2700% 만들 수 있다. 지수보다 이만큼씩만 수익률 더 내면 1년에 나도 14년 동안 투자를 했다 그랬을 때 2700%를 만들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마젤란 펀드에 근데 자금을 넣었던 투자자들 중에는 50%, 70% 이상은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내준 펀드에서 어떻게 손실을 볼 수가 있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간단해요. 좋을 때 들어와가지고 안 좋을 때 판 거예요. 아, 막 이제 언론에서 막 무서운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 아이씨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빼는 거죠. 비쌀 때 들어가고 쌀 때 빼는 거죠. 수익률이 이렇게 나는 구간에서 비쌀 때 들어가고 쌀 때 빼려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마켓 타이밍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꾸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죠. 지금 같은 데서 이제 지금 같은 증시에서 경험이 없어서 불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실패 원인은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내일 또 빠지면 어떡하지? 내일이 걱정이다. 다음 달에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에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가는 겁니다. 남들은 2700% 수익을 낼 때 나는 손실 마이너스 30% 찍고 주식시장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 시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겠죠. 몰빵이거나 신용이 있거나 당장 1년 후에 돈이 필요하거나 6개월 후에 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람들 어때요? 상대적인 약자입니다. 약자.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부채를 쓴다라든가 몰빵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자, 몰빵은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고요. 자, 신용을 쓰고 있는 사람은 부채를 썼기 때문에 레버리지 때문에 30% 50%가 털려버리면 그냥 깡통이 나는 거니까 언제든지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간이 오면 다 털릴 수가 있는 거고요. 1년 후에 빼야 되고 6개월 후에 빼야 되면 6개월 후에 안 오르고 1년 후에 안 오르면 그냥 무조건 손실이 나는 거니까 리스크한 거죠. 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한다는 사람은 지금 시장에 내가 계좌가 얼마가 손실이 날 건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시작을 했느냐? 이 아웃퍼폼에 대한 이야기를 왜 시작을 했느냐? 왜 이거를 자꾸 사람들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냐? 요걸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지수보다 수익률이 더 나는 게 아웃퍼폼인 건 알아, 나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아는 사람들은 다 찐따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찐따죠. 무언가 내가 되는 양, 아는 양. 왜 이게 중요한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리 수익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장기적으로 누적했을 때 어떤 성과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지수보다 수익률이 더 내면 아웃퍼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왜 필요한데 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피터 린치가 아웃퍼폼 지표가 자 1년에 21%씩 14년 동안 누적을 했더니 수익률이 2700%가 나왔다. 이게 이제 복리 수익률이라는 거죠. 자, 지수는 연평균 6.6%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1년에는 30%가 빠졌건 마이너스 10%가 빠졌건 뭐 20%가 올랐건 결국은 장기적으로 다 더해보면 자 20년 뭐 10년 뭐 200년을 더해보면 자 연평균 6.6%라는 수익률이 확인이 되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뭐 만들어낸 지표가 아니잖아요. 상상 속의 지표가 아니란 말이야. 과거 데이터를 놓고 펴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증이 된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왜 공부를 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데 왜 그 부분은 바라보지 않냐고. 지금 당장 현재만 보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거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4년 동안 2700% 내가 27배 자산을 키우려고 그러면 이거 내면 되는 거잖아. 그걸 보는 거죠. 자, 1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리딩 계좌라는 걸 운영하는 거는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 해주시고 계좌 보고 해주시고 하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 공유를 하는 건데 그걸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리딩 계좌라는 걸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리딩 계좌 손실은 마이너스 34%예요. 근데 왜 야 손실을 이만큼 찍고 있는데 왜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냐 이거야. 자, 피터 린치가 22% 아웃퍼폼 했는데 우리도 그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산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골라 사죠. 그럼 우리가 평균 아웃퍼폼 지수 평균을 보려면 어때요? 코스닥 코스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자 평균이 찍을 거 아니에요. 내 계좌랑 이 괴리를 계산을 해서 이걸 계산을 쫙 해보면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아웃퍼폼 했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누적하면 무조건 수익률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가 제자리에 있어도 쌓인다고요. 지금은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지수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만큼 계좌 손실률이 마이너스 시켜있는 거죠. 여태까지 회복이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한 번도 없을 거고 우리는 무조건 회복이 되는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무조건 회복이 되고 그 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자, 5월 달에 자 코스피가 뭐 7.3%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보면 이때가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이 노이즈가 있었죠. 폭락이 나올 때는 어때요? 중성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웃퍼폼이 안 나와요. 손실이 계좌가 더 큽니다. 8월 달에도 보면 어때요? 이때 일본 수출 규제 뭐 하면서 7월 8월 달에 있었는데 8월 달에는 왜 이게 아웃퍼폼 했을까? 초에 찍혔다가 8월 이제 뭐 8월 후반에는 8월 중후반에는 그거 다 회복해서 끝났으니까 아웃퍼폼이 된 거고 빠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7월 달에 빠진다. 이렇게 막 폭락 나오고 많이 빠지고 할 때는 지수보다 계좌가 안 좋죠. 우리는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위주로 운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지수 초과 수익률 이 정도 됐으면 피터 린치랑 똑같은 성과예요. 연평균 아웃퍼폼 지표가 22%잖아요. 근데
리딩 계좌라는 건 제가 리딩 사인 드린 대로 그대로 사서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원 평균들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야, 지금 손실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무조건 수익이 나야지. 시장이 빠지는데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데 수익이 난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수익이 난다 그래도 이건 뭐 어떻게 단기 매매해갖고 수익이 났다는 건데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자, 주식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그래. 이게 어떻게 투자예요? 이건 도박이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도 다 도박하고 있는 거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트레이딩을 가치에 기반해서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그건 도박이 아니죠. 그런데 트레이딩을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한다는 건 도박이에요.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이거는 이제 도박적인 개념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드를 치는 사람도,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프로갬블러들이 있어요. 프로 도박사들. 그 사람들은 도박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 가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도박을 해서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 우리나라는 도박이 불법인 나라잖아. 왜? 99%가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증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99%는 주식을 이제 도박을 하는데 왜 주식시장을 막지 않을까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막지 않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주식 투자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이 성장을 해서 그 가치가 반영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치가 올라가서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그 기업의 가치 평가되는 걸 사고 팔고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 자체가 도박이라는 거죠. 시장에 빠져있는데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시장에 빠지면은 큰 수익이 나는 게 담보되어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회복을 하니까. 지금 손실이 찍혀 있어도 결국은 회복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미래 수익이 담보되어 있는 거죠. 시장에 빠져갖고 지금 손실 중인데 이게 왜 걱정이냐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쫓기니까. 그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내가 마이너스 찍고 있는데 불편하다. 그리고 불안하다. 이건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부족한 거죠.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라고. 이런 걸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요. 똑같이 이랬어요. 우리나라 1950년도인가? 뭐 이때 처음 이제 뭐 생겨갖고 주식시장 생겨갖고 HTS 생기고 한지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뭐 30년이고 50년이고 요랬다고요. 똑같다고요. 우리나라 수익률도 요 정도 됩니다. 연평균. 과거부터 쭉 해놓으면 연평균 요 정도 수익률이 된다고요. 200년 동안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무슨 리스크가 오든지 다 회복을 한 건 200년 동안 얼마나 리스크가 많았겠어요. 뭐 50개 100개 됐었을 거 아니에요. 리스크가 50개 100개 됐었을 거 아니야. 크고 작은 리스크들이. 이 중에 이제 금융위기급들도 뭐 대충 뭐 10개 20개 뭐 30개 있었을 것이고 금융위기급도. 근데 그런 금융위기급이 있을 때마다 다 회복해가지고 연평균 수익률 이렇게 만들어주잖아.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 무슨 겁을 내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고 이해가 안 돼 있고 경험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손실이 딱 찍혀 있으면 불안불안하고 나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손실이 찍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못 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손실 확정을 안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피터 린치가 14년 동안 투자해갖고 27배의 자산 성장을 이뤘대. 이 결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투자 안 할 사람이 있어요? 14년 동안? 물어보면 자, 마젤란 펀드라는 게 다시 생겨서 14년 운영해서 2700%라는 수익률이 담보가 돼 있어. 이게 담보가 돼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거 안 할 사람 있냐고. 이거 변동성이 이렇게 있든지 말든지 이게 결정이 돼 있어. 수익률이 27배. 그러니까 최소 20배 이상. 지금부터 14년 투자하면 내 자산을 20배를 무조건 불려줘. 그런데 이걸 안 할 사람이 있냐고요. 무조건 하잖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웃퍼폼 지표라는 게 22%. 피터 린치의 연평균 아웃퍼폼 지표가 22%를 가리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계산해보면 돼. 21%. 피터 린치만큼 하고 있네. 근데 왜 걱정을 하냐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보다 아웃퍼폼한 수익률은 복리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1년에 21%씩 복리 계산을 해보면 배당도 복리 계산해보면 이거보다 넘어갑니다. 근데 배당은 계산은 안 한 거예요. 왜? 복잡하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누군가는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더 뭔가 있는 분들은 내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계산들도 해보세요. 본인 계좌 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년 동안 아웃퍼폼 수익률이 21%라는 건 뭐예요? 지수보다 초과 수익률이 21%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 IMF가 꼭대기에서 이렇게 빠졌던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구간을 계산을 해보면 1994년부터 자 1999년도까지 자 이 5년 동안 요만큼의 복리 수익률을 냈다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이때 수익이 많이 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 수익이 나요? 근데 손실이 줄어들었겠죠. 이 반등 구간 때마다 어떤 내가 목표치에 도달할 가치 판단을 해서 무슨 리밸런싱을 해주고 했으면 어때요? 지수보다 초과 수익률이 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리밸런싱을 해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자, 이 초과 수익률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5년 동안 복리가 얼마가 쌓였을까요? 자, 5년이면 단순 20일 곱하기 5 하면 뭐 100% 조금 넘는데 105%잖아요. 105%인데 5년을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12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요만큼 와있으면 지수가 조금 내려가 있어도 100% 이상의 수익이 난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가서 지수가 제자리 오면 자, 수익이 나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웃퍼폼 수익률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지수 제자리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2500까지만 다시 가. 이게 뭐 2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이 아웃퍼폼 수익률만 계속 쌓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제자리 가면 언젠가 갈 것인데 그럼 가면 어떻게 될까? 수익이 많이 확대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려고 걱정을 하냐고. 액티브 투자라는 게 뭐예요? 이 아웃퍼폼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자, 지수가 자 1년에 그러면 6.6%의 수익을 내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패시브 투자하면 돼요. 지수를 사면 됩니다. 그냥 지수를 사서 그냥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갖고 있으면 6.6% 수익이 나와요. 미국 보험회사 중에 요걸 머리 써가지고 연평균 수익률을 3% 주는 데가 있어요. 2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 요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죠. 대가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지금 저금리잖아요. 근데 금리 3%를 줘. 그 대신에 20년 이하로 하게 되면 이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져. 손실이 굉장히 낮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주식에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 1년에 6.6% 수익을 내가지고 가만히 그냥 패시브만 사놓는다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객들한테 3%만 주고 내가 3.6%를 먹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패시브라는 게 뭐예요? 지수를 사는 거라. 지수는 분석이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지수 사면 돼. 뭐 종목을 고르고 뭐하고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냥 지수만 사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걸 마케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야 연평균 3% 수익을 보장해준대 20년 동안 하면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이 보험회사는 떼돈 버는 거죠. 가만히 앉아갖고 돈 줍는 거죠. 이 데이터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그 지수를 사면 되는데 내가 그냥 그 지수를 장기적으로 20년 사면 똑같은데 이건 뭐 분석이고 뭐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어때요? 그 보험 가입을 하는 거죠. 이게 아는 것에 힘이 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놓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왜 지금의 손실이고 수익이고 이런 걸 걱정을 하냐고.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건데. 자,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액티브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이 수익률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할 수가 없다고요. 지수를 샀으면 이 수익률이 절대 가능하지 못하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죠. 워렌 버핏은 자, 아웃퍼폼 수익률이 연평균 60년 동안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 배의 자산을 불려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거 보면 데이터가 딱 나와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 2020년도 지금 자 3월까지 뭐 계산이 되겠지만 이거 1년 놔두면 요 정도 수익률은 자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조금 덜 할 때도 있겠죠. 어떻게 이게 매년 이게 이렇게씩 나오고 있어. 더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겠지만 이 정도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리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회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보면
제가 왜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50%인데 이게 마이너스 20%, 뭐 30%, 40%에 지금 계좌가 있는 마이너스 50%다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 오면 따블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웃풋폼 수익률이 이렇게 쌓아가면 이 복리 수익률이 작용을 해서 지수가 제자리만 가면 따블이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액티브 투자라는 거는 뭐예요? 상장 종목이 2,000개 있으면 이 중에 저평가된 종목 추리고 높은 성장에 가능한 종목 추려서 요걸 다 사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직접 꾸리는 거죠. 지수라고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는데 요 지수에서 내가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이게 액티브 투자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웃퍼폼 수익률을 요만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상위 1%라는 거예요. 회원분들은 지금 상위 1%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좌만 손실이 찍혀 있는 거지, 지금. 지수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1년에 아웃퍼폼에서 한 수익률이 21%면 4년 복리면 90% 정도 돼요. 근데 지수가 제자리가 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빠져있는 1년 반 동안에는 어때요? 손실이 찍혀 있겠죠. 근데 결국은 지수가 제자리에 가서 이 정도의 아웃퍼폼 수익률을 유지를 했다 그러면 4년 복리 90%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자, 이 자리 투자 시작해서 자, 이 자리에 계산을 해보면 어때요? 자, 수익률이 90%가 찍혀 있는 거라고요. 근데 변동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버텨내지 못하고 여기서 다 털린다고. 이럴 때는 안 털려요, 오히려.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보면 이때는 지수가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아웃퍼폼에서 수익률만 쌓이면 이렇게 수익률이 쌓인단 말이에요. 계좌 변동성이 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 버티고 수익 내고 해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설 때 또 수익이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을 쌓아가다가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서 요만큼을 쌓았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21% 계좌 쌓이면 대충 한 300% 이상이 되겠죠,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런 거 한번 만나면 어때요? 자, 10배, 20배 수익이 나서 피터린치 계좌처럼 되는 거라고요. 이런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건 겁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건데 뭐 하려고 변동성을 겁을 내냐고.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지금 제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영원히 망할 거다. 우리나라 기업의 90%는 망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잖아. 근데 왜 걱정을 하냐고. 실제로 90%가 망하면 어쩔 건데. 나머지 10%가 이거 다 받아가갖고 얘네들이 돈 더 많이 벌겠지 뭐. 우린 분산해놨는데 뭐가 걱정인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1800개, 1900개가 망하는데 나랑 뭔 상관인데. 이 나머지 10% 남은 데들이 이거 다 잡아먹을 거 아니야. 치킨게임 진행되고 다 망한 거면. 지금 항공회사가 예를 들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LCC까지 해갖고 항공회사가 5개, 10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회사가 여중에 80%가 망해. 그리고 2개만 남았어. 그러면 이 항공회사는 어때? 항공 수요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면 나머지 회사들 다 벌던 거 이 2개 회사가 다 버는 거잖아요. 이 10개 다 살아있으면 내가 손해볼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수익은 계속 확대되는 거지. 분산을 해놨는데 뭐가 걱정이야 도대체. 몰빵해서 내가 망한 기업들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애초에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한 건데 뭐 망해야지. 자, 똑같은데 4년 동안 아웃퍼폼 수익률이 진행이 돼서 지수가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어때요? 자, 수익률은 쌓여가는데 지수는 계속 있으니까 자, 복리 수익률만 쌓여가는 거지. 요런 것들은 계좌에 안 입혀지겠죠. 이 평균 뭐 요런 지수가 움직이는 패시브 수익률은 계좌에 안 입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심리적으로 이때가 힘들겠어요? 이때가 힘들겠어요? 이때는 다 수익을 냅니다. 이때는 어때요? 이 수익을 다 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피터린치 펀드에서 자금을 넣었던 투자자들 50%에서 70% 이상의 손실을 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이런 변동성이 한번 오면 다 털리는 겁니다. 이런 변동성이 오면 90% 이상은 털렸다고 보면 돼. 지금도 주식 투자하던 뭐 1년, 2년, 3년 뭐 한 5년 동안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이걸 처음 경험해봤겠죠. 2008년도에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이거 처음 경험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90% 이상은 다 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거죠. 물갈이가 되는 거지.
장이 좋을 때 또 새로 들어와서 물갈이가 되고 계속 물갈이가 되고 이 나머지 10% 5%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부를 독식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런 거예요. 돈이 돌고 도는데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부를 독식하는 거예요. 요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잡아내기 위해선 자, 복리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지수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냐, 이거를 장기적으로 1년, 5년, 10년 이 데이터를 누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진짜로 내 계좌에 수익이 입혀지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자, 뭐 이제 5년, 10년 지나고 하면 자,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요런 펀드처럼 내 자산이 막 20배, 30배, 100배 늘어나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장기적으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자,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웃퍼포먼스 수익률은 복리 수익. 지금 계좌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마이너스인 게 맞는 거예요. 최근에 투자한 기간이 뭐 3년 5년인 분들은 3년 5년 내에 투자한 분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인 게 맞는 거라고요. 시장이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아, 5년 이상 투자한 분들은 사실 이게 마이너스면 안 되지. 요렇게 돼도 이 복리 수익률이 쌓인 게 있으니까 플러스 근처에는 있어야죠. 그런데 이거 이제 시간이 지나 시장이 돌아서면 어때요? 이 복리 수익률은 계속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쉽게 말하면 이거는 시간 가치가 입혀지는 거죠. 이게 이제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어때요? 자, 손실은 영원히 불가능한 구간으로 가면서 수익만 계속 확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0만 원이었던 게 1000만 원이었던 게 2000이 되고 2000이 4000이 되고 4000이 뭐 이런 장 한번 만나면 4000이 뭐 2억이 되고 자 2억이 됐다가 한번 이게 1억 뭐 1억 뭐 7천만 원 이렇게까지 갔다가 다시 뭐 제자리 오니까 이게 뭐 4억이 되고 5억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런 거 한번 만나면 이 5억이 무슨 15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는 거라고.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면 이런 변동성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 견뎌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누가 알려주는 사람 있어요? 이런 거 누가 알려주는 사람 있냐고. 아웃퍼폼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 수익률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한 사람이 있냔 말이야. 자, 지수보다 수익률을 더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상장이 되어 있는 전체 종목 중에 싼 거, 성장률이 높은 거, 이거 절반만 잘 추려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지수보다 플러스 10%는 아웃퍼폼 돼요. 이것도 통계적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종목 2000개에서 자, 이 중에 절반을 추려요. 절반을 추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미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50%를 입히면 자, 지수보다 10%가 아웃퍼폼이 돼요. 워렌 버핏 수익률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이걸 복잡하고 장기적인 자료인데 이거를 제가 누가 어떤 분이 정리를 해준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000개 종목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1000개를 쳐내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훨씬 쉽거든. 근데 이제 아웃퍼폼 수익률을 20% 이상 내려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성장 섹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금리, 시황, 업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여야 돼요. 그래야 5% 10% 정도 지수보다 추가적인 아웃퍼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워렌 버핏 정도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쌓아가는 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산 가치만 평가해서 계산을 하면 가능한 거예요. 워렌 버핏 정도의 연평균 뭐 10%에서 20% 정도의 이거는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워렌 버핏도 한 20% 정도 되니까 요건 또 누구나 가능하진 않죠. 그러니까 한 연평균 10% 정도,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률은 누구나 가능해요. 뭐 20년 이상 뭐 이렇게 굉장히 그냥 숫자만 체크할 수 있으면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지표라고. 근데 여기에서 수익률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거는 굉장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주도 섹터를 선취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공부해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워렌 버핏은 60년 동안 아웃퍼폼 수익률이 지수가 6% 정도 성장을 장기적으로 하니까 60년 동안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플러스 13% 정도 아웃퍼폼 수익률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피터 린치는 14년 동안 아웃퍼폼 수익률이 22%를 복리로 쌓은 거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보니까 어때요? 이게 결과가 보니까 2700% 수익률이 난 거고, 워렌 버핏은 이 기간이 굉장히 장기적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뭐 지금은 1000배 넘었을 거예요 아마. 워렌 버핏이 대학생일 때가 무슨 뭐 언제였다 그러더라?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뭐 회사 설립하고 뭐 하고 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대공원 근처 어디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내가 봤던 책의 내용이나 뭐 그런 걸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60년, 70년 뭐 이렇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 1000배의 수익률을 낸 거예요. 1000배라는 수익률은 1억 갖고 있으면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60살 때 1000억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00만원, 200만원 갖고 아이 때부터 투자를 하면 60살 되면 돈 뭐 100억, 1000억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는 무조건 오래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1년, 5년, 10년 이 연평균 아웃퍼폼 수익률 이 데이터를 계속 확보를 해서 매년 성과를 분석하면 되죠. 계좌가 지금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지수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 6%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만들어 준다. 그 안에서의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상황에 맞춰서 계좌 수익률은 의미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수보다 내가 얼마의 성과가 더 나오느냐 이걸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누적되면 무조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가 10%다 그러면 워렌 버핏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 된다 그러면 피터 린치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 요걸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때요? 자, 피터 린치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지수 초과 수익률이 뭐 21%, 25% 나와. 근데 뭐가 걱정이야. 지금 계좌가 33% 찍혀있으면 어떨 건데. 이게 몇 년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 수익률은 폭발할 거라는 게 증명이 돼 있는데 뭔 걱정을 하냐고요. 버블에 대응을 하고 버블이 없을 때는 현금을 많이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지수 수익률을 이기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뭔 말이냐면 가치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현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려갈 것 같으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현금 대응을 하다가 어때요? 헤지펀드의 99%가 지수 수익률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을 합니다. 자, 헤지펀드 중에 레이달리오라는 뭐 그런 특출난 1%의 운용사 말고는 전부 다 지수 수익률을 못 이겨요. 그러면 패시브 투자가 뭐예요? 그냥 지수만 사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패시브 투자는. 지수만 사놓으면 이건 수수료도 안 떼. 수수료도 안 떼고 수익률이 1년에 6%씩 주는데 1년에 6%씩 준단 말이지. 그냥 패시브 투자만 하면 장기적으로 한 20년 들고 있으면 그냥 1년에 6%씩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99% 헤지펀드 99%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 수익률도 못 내면서 자, 이 수익률 지수 수익률도 못 내면서 수수료 받아가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헤지펀드 99%가 지수 수익률을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을 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헤지펀드라는 게. 그러니까 찐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중에 진짜인 사람들은 1%밖에 안 된다고. 이걸 골라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펀드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운영한 어떤 성과를 눈으로 보여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유력한 거죠. 그러면 이 펀드에다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레이달리오 같은 사람은 운영을 안 해요. 일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졸리 대표님이 엄청난 거예요. 뭐 삼성전자로 뭐 수만 프로 무슨 뭐 100배 뭐 SK텔레콤 100배 뭐 그 뭐야 삼성화재 300배 이런 수익률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잖아. 코리아 펀드 운영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뭐 1년 동안 수익률이 없다 3년 동안 수익률이 없다 메리츠 펀드 뭐 가입해갖고 졸리한테 사기당했니. 얼마나 멍청하고 찐따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졸리라는 사람은. 헤지펀드 99%가 손실에 나는데 그 확률을 뚫고 지수를 이기는 수익률을 낸 사람이라고요. 자, 워렌 버핏은 미증시에서 폭락 전에 현금을 30%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 보면 뭐가 떠요? 워렌 버핏이 30% 손실반이 20% 손실반이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또. 뭐 하루에 600억 샀다 얼마 샀다 막 요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 붙여요. 관심이 없어. 워렌 버핏이 손실 났으니까 쌤통이야.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좋아하는 거죠. 야, 워런 버핏도 손실났다. 30조 해먹었대. 이 새끼 쌤통이다. 돈도 많은 새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지 같은 거지. 인간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워런 버핏은 껄껄껄 웃는 거지.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싸게 사는구나. 역시 기다렸더니 싸게 사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쇼핑하고 있겠죠, 지금. 자, 60년 동안 아웃퍼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검증을 얼마나 더 해야 돼? 60년 동안 했는데. 근데도 워렌 버핏은 변했다, 망했다. 60년 내내 떠들고 있어요. 워렌 버핏 망할 거라고. 근데 나이가 이제 막 80 넘어서 이제 곧 있으면 운명하실 때가 다 됐는데도 안 망했어. 세계에서 손가락 몇 개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됐는데 60년 내내 이 사람 망할 거래. 이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야. 자, 레이 달리오는 이미 1년 전부터 미국 주식 팔고 중국 주식 사고 있어요. 자, 레이 달리오가 헤지 펀드 중에 어때요? 레이 달리오는 공매도도 치고,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은 공매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상방으로만 배팅하는 투자자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막 공매도도 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예요. 막 이제 타이밍 놀이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지수 수익률이 이기는 1%의 진짜야. 이 사람은 타짜라는 거죠. 레이 달리오는 타짜고, 워렌 버핏은 농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워렌 버핏 같은 투자를 하면 100% 다 이길 수 있는데, 레이 달리오처럼 타이밍 놀이 하면 1%만 이겨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일반 투자자들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내 탤런트가 진짜 확신이 든다는 생각을 안 내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그냥 주식으로 다 갖고 있고 그냥 존버 하는 거야. 요즘 말로 존버 하는 거예요. 그냥 요것저것 사놓고 계속 존버 하는 거야.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러면 지나면 운이 좋으면은 막 20배, 10배, 재수 없으면 한 10배, 20배 수익 나는 거고, 진짜 운 좋으면 뭐 한 20년 있으면은 무슨 뭐 한 40배, 50배, 100배 수익 나는 거죠. 1000% 수익 나고 뭐 1000% 수익 나고, 주식 투자를 100%, 200% 수익 내겠다고 하는 거는 미친놈들이야, 다. 이 리스크에다 배팅을 해가지고 그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날 건 뭐 하려고 해. 10년 동안 뭐 100%, 200%, 뭐 300% 수익 날 건 뭐 하려고 해요, 주식 투자를. 요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변동성에 대한 이해를 하면 지금 같은 하락장, 무슨 폭락장 이런 거 안 무섭습니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고, 회원분들한테 제가 자꾸 이런 데이터들을 자료로 만들어 자꾸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뭐하고 하는 이유들은 뭐예요?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건너서 다들 자산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죠. 이거는 회원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왜 다시 들고 나왔냐면 복습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 그러니까 내가 지표라는 게 다들 보고 있는 지표는 볼 필요 없습니다. 나만 보는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내 지표를 만드는 거죠. 내 지표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게 진짜 어떤 성과를 만들어주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아웃퍼폼한 수익률을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누적했더니 내가 어떻게 되냐, 이게 확인이 되면 뭐 끝난 거지 뭐. 나는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예요. 지금 하루 반등하고 폭락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 망하고 내일 걱정되고, 내일 또 이렇게 되면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고, 아이고 유럽이 망하면 우리나라 항공사 망하면 어떡하고, 맨날 걱정만 하는 사람들, 부정론자들 답 없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부자 못돼요. 자, 긍정론자들. 자, 긍정하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믿을 게 있어야 되잖아, 건덕지가. 자, 요런 데이터를 믿는 거예요. 요런 데이터들을 믿고, 아, 이렇게 계속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큰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